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에 시행되었던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1교시 두 번째 교과인 사회복지조사론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해서 지나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출제위원들이 중요시하는 문제가 어느 영역에 있구나, 여러분 교재에 어느 페이지에 있구나를 확인해 보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교과이기 때문에 26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교재를 펴시면 26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사례 연구 또는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되 단계를 아주 명확히 하고, 그리고 반복 측정을 통해서 또 이론이 아닌 경험적 절차를 통해서 개입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나 연구 설계를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일 사례로서는 개인, 가족, 단체 등이 분석 대상이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그야말로 개인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집단이든 사회든 또는 조직이든 지역사회든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것만으로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명의 조사 대상에게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면 우연한 사건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조사 대상들에게 개입 시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복수 기초선 설계와 같은 이런 설계를 더욱이나 개입 시기마저도 다르게 한다면은 우연한 사건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기초선으로 성숙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는 단계를 기초선 단계와 그리고 개입 단계, 맞으면 개입 전 단계를 기초선 단계라고 하는데 대문자 A로 쓰자라고 학계에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개입 단계, 개입 국면은 대문자 B로 쓰자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초선을 설정함으로써 성숙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측정을 위한 비관여적 관찰도 가능하다. 그렇죠. 측정을 위한 비관여적 관찰도 가능하다. 비반응성 연구의 한 유형이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그야말로 비를 활용해서 개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개입 효과가 어느 사례에 더욱더 효과적인지를 바로 반응의 강도를 가지고 개입 효과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비반응성이라고 해서 아예 논리적으로 틀립니다. 그야말로 기초선 단계에 B라고 하는 개입을 했을 때 그 개입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개입 효과가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응성 연구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죠. 자, 1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사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다음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과거 10년간 한국의 주요 일간지 보도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집이 불가능하다? 10년간의 한국 일간지에는 얼마나 많은 일간지가 있겠습니까? 전국의 일간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방마다의 일간지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한국 사회의 인식의 변화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대북관에 대한 인식 변화,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뭐 이런 등등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그 중에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그 사례 중에서도 몇 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할 수 있죠. 표집이 가능하죠. 수량 분석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도 자료 문장에 나타나는 숨은 내용을 코딩할 수 없다? 숨은 내용의 의미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숨은 내용은 찾아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숨은 내용을 추적 또는 의미 분석이나 해석은 해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추정은 해볼 수가 있다. 없다가 틀린 거고, 인간의 모든 형태의 기록,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10년간의 주요 일간, 이건 지금 내용 분석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맞는 거죠. 사전조사 필요합니다. 다 거기 오시면 사전조사, 주요 일간지가 뭐가 있는지 이런 등등,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변화가 도드라지게 나타났는지 이렇게 해서 사전조사하고 그 중에 표집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보시면 2차 자료 분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적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개입해서 직접 관여를 해서 이끌어가는 관여적 접근으로 만든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이고, 그 1차 자료 이외의 기타 자료는 모두 2차 자료라고 합니다. 2차 자료는 결국에 연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타인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로서 주로 관공서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
스스로가 만든 자료가 아니거든. 다 총칭해서 2차 자료라고 합니다.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2차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정성적, 소위 통계 분석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숨어있는 어떠한 의미를 해석, 코딩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2차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 더욱이나 이제는 문헌 분석을 넘어서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다. 자료의 결측법을 추적할 수 있다. 결측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지 않을 때는 통계에서는 씁니다만 우리 시험에 결측, 빠져있는 게 미싱 밸류라고 하는 거죠. 결측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측값. 결측값을 우리가 결측값이라고 할 때 미싱 밸류. 미싱 밸류라고 하는데 빠져있는 자료에 대해서 또는 빠져있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추적할 수 있다. 자료의 2차 자료 분석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을 임으로 마치 1차 자료처럼 자기가 연구자가 거듭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과하고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료를 직접 쓰지 말아도 된다. 그렇죠? 비관여적 접근이니까 기존 데이터를 수정 편집해 분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부나 연구소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2차 자료죠. 보통 우리가 2차 자료 그러면 사회 지표 분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있는 것이 빠져있는 값을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연구자가 찾아낸다는 것은 굳이 높게 한다면 우리 것처럼 코딩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숨은 내용을 코딩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자, 여튼 그 중에 가장 하자가 있는 것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조절 변수를 활용한 가설에 대하여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변수라고 할 적에는 변수 우리가 변수 그러면 또는 변수 변인 그러죠. 여기에는 독립변인도 있고 종속변인도 있습니다. 여기는 독립변인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서 원인변수라고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종속변인이라는 것은 그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결과변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실험 연구, 실험 설계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매개 변수는 독립변인과 독립변인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의 원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매개 변수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하지만 독립변수가 사라지게 되면 매개 변수는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의 결과물이면서 종속변인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조절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독립변인과 독립변인의 영향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조절변수입니다. 때문에 독립변수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변수로 독립변수가 사라지게 되면 조절변수는 독립변수가 사라진다고 해도 조절변수는 본래 존재했던 것처럼 그냥 의연하게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는 유형적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인 사이에 존재를 하지만 그러나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는데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소득은 독립변인이고 삶의 만족도는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은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는 종속변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삶에 대하여 남자라면 여자라면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따지는 건데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삶의 만족도가 또한 긍정적인 삶을 가짐으로써 소득을 또 늘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상관관계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은 의료 접근성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은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삶의 만족도는 종속변수. 의료 접근성을 통해 소득이 많으면 의료 접근성이 높겠죠. 의료 접근성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소득일 때 거주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비슷한 소득이라는 것은 상황 변수고 놔두고 거주지역은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 거주지역은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는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2번은 성별, 조절 변수, 4번은 의료 접근성,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30번에 보시면 표집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집 오차는 표본조사에서 발생하는 건데 모집단 자체를 가지고 찾아낸 모수와 표본만 뽑아가지고 찾아낸 통계치 간의 차이를 표집 오차라고 합니다. 모집단, 본래 조사 대상 그 자체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얻게 되는 수치, 그걸 모수치 또는 모수라고 합니다. 모수치와 표본만 뽑아가지고 찾아낸 수치, 그걸 통계치라고 하는데 그 모수치와 통계치 간의 차이가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확하다,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표본 후 통계치와 모수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표본 규모가 크면 클수록 표집 오차는 작아진다. 그렇죠. 표집의 표본 규모와 표본 후 크기와 여기 나오는 표집 오차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표본 후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이다. 그다음 표본 조사에서 발생합니다.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 모집단과는 관련은 없고 표본 후 수나 표본 크기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2번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모집단 동질성에 영향을 받는다.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1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A초등학교는 4학년 수학능력시험에 무슨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학교사들의 회의를 통해 연산, 논리, 기하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 우리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를 따지는 건데 이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에서 알아볼 내용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연구자의 입장이나 교사의 입장에서 알아보는 것은 논리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고 시험자의 입장에서 내가 검사받을 것을 제대로 검사받느냐를 따르는 것은 안면 타당도, 액면 타당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이 타당도에는 기준 타당도가 있습니다. 기준 타당도 또 준거 타당도라고 하는데 이 기준 타당도, 준거 타당도에는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기준 또는 규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규준이나 준거라고 하는데 이건 준거 타당도라고 합니다. 준거 타당도. 그것을 미래의 시점에 알아보는 것은 준거 타당도의 예언 타당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검사를 실시한 동시점에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다른 검사의 점수와 비교해서 알아보는 것은 공인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구인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구성 개념 타당도죠. 여기에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4학년 수학력 검사에서 무슨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학능력
검사에서 연산, 논리, 기하 등을 다 포함하겠다. 그야말로 수학능력 시험에서 알아볼 검사 받을 것을 다 포함하기로 했다. 뭐냐면 이건 내용 다당도가 되겠어요. 그것도 이거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논리적 다당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의 조사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양적 연구는 동일한 측정, 어떤 연구에서든 간에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에 후속되는 다른 연구들이 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하나하나 검증해가는 연역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나 설계마다 각기 다른 측정의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불가능하고 개별 연구로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연구 하나하나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연구의 의미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으다 보니까 공통된 어떠한 그 요인이 발견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간다. 바로 그런 것은 귀납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질적 접근은 귀납적 접근을 합니다.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를 시행하는 기술이나 기능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 연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연구실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자 관점, 에틱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바로 연구자가 곧 연구 기능 인력이면서 연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문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부자 관점, 임익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적 연구는 논리 실증주의를 선호한 데 비해서 여기는 서로 다른 개념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해석적, 현상학적 접근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조사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서비스 평가에서 정성적 차원을 분석할 수 있다. 그렇죠?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정량적 분석은 수치와 계량화를 말하죠. 근데 질적 연구는 정성적 질적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박스 문제 공식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습니다. 기억번 틀리면 디귿번 틀립니다. 자, 디귿번 연구자 자신이 도구가 된다. 질적 연구는 그렇죠. 연구자 자신이 기능 인력이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되겠습니다. 양적 도구가 아니므로 신뢰도를 따질 수가 없다. 니은번 질적 연구라고 해서 신뢰도를 따질 수 있니 없니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논의의 문제고, 리1번 구조화와 조작화 과정을 거친다. 질적 연구에서는 비구조적, 소위 주관적 개입으로 이렇게 이끌어가 의미 해석하는 주관적 개입을 하고, 주관적인 개입 속에서 의미를 분석하는 해석학적, 현상학적이기 때문에 구조화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번, 디귿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다음은 다양한 표집 방법이 동원된 질적 연구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동원된 표집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다양한 표집 방법을 아주 난이도를 높여서 이렇게 출제를 해 주셨는데, 자, 희망복지지원단.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시군구 단위로 조직된 통합복지 서비스망이죠.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입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담당한 사례가 가장 많은 지자체와 가장 적은 지자체 두 군데를 연구 지역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전체 지자체 연평균 담당 사례 수가 150인 것을 확인하고 담당 사례 수가 100사례인 경우와 지자체와 200사례인 지자체 두 군데를 추가로 표집하였다. 최대 변화량 표집, 최대 변화량 가장 많은 사례, 예외 사례 표집, 그다음에 의도적 표집,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준예외 사례 표집, 준예외 사례는 거기 가장 많은, 가장 적은,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준예외 사례 100사례와 200사례 뽑았죠.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 지자체를 뽑고 있는 거죠. 다른 내용은 모두 언급을 하고, 여기까지 이게 심각하게 공부를 하고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는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 집단, 가장 사례수가 많은 지자체, 가장 적은 지자체, 그리고 준예외 사례로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근사한 많은
그 적은 이렇게 해서 일정 간격을 두고 지자체를 했기 때문에 이질적 표집을 한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사회조사의 윤리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조사는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되죠. 사회조사는 윤리적입니다. 때문에 거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익명성도 보장하면서 비밀 보장도 가능한 한 철저해야 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비밀 보장과 연결해서 민감한 보호에서는 철저히 가능한 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조사 참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뭐 좋은 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윤리적 원칙은 연구 결과 보고에도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고지된 동의는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고지된 동의는 더 이로운 것뿐만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사전에 고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유형과 더불어 혜택도 고지되어야 합니다. 고지된 동의는 이렇게 3번처럼 다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이건 너무 편협해 왔지요. 이건 적어도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전문가로서 윤리적 하나의, 그것이 절대적 의무는 아닐지언정 윤리적 의무인 것처럼 꼭 익명성을 보장해야만이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은 좀 다소 억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부모 등 후견인에게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고지된 동의가 3번 나왔군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의 유형은 우리가 노트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만, 목적에 따라서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 종단적 조사의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 그리고 일반화 또는 개량화 가능성 유무를 가지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등으로 나눴습니다. 탐색, 기술, 설명적 조사는 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맞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박스의 내용, 박스 문제풀이의 기법,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도 맞고 기억번이 틀리면 디귿번도 틀립니다. 자, 디귿번 보겠어요. 2차 자료 분석 연구는 비관자적 연구 방법이다. 그렇죠. 타인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 2차 자료, 비관여적 연구 방법이지요. 비관여적 연구 방법. 보통 관공서 통계 자료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사회지표 이용 기법 또는 내용 분석법 또는 의미 분석법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2차 자료 분석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번, 디귿번 맞습니다. 패널 조사와 동년배 조사는 동일인에 대한 반복 측정을 원칙한다. 동일 주제를 가지고 동일 대상에게 반복 측정해서 변화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은 패널 스터디입니다. 패널 스터디. 동년배 조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자수의 일정 세대원을 조사 시점마다 달리 다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동년배 조사, 동시 경험 집단 조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는 패널 조사를 말합니다. 틀린 거고, 탐색적 조사의 경우에도 명확한 연구 가설과 구체적 조사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된다. 탐색적 조사는 조사 대상에 대한 자료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설이라고 것은 이미 하나의 명제처럼 제시되어 있는 원리나 명제를 가지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내리는 잠정적 결론이거든요. 근데 탐색적 조사는 조사 대상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 조사 계획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억번, 디귿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을 보시면 실험 설계가 적합한 사항. 내가 여러분에게 실험 연구 또는 실험 연구 설계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실험 설계 또는 실험 연구 설계. 자, 우리가 실험 연구 또는 실험 연구 설계라고 할 적에, 자, 이걸 내가 설명할 적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것은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종속변인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또는 종속변인의 변인으로
나타난 변화가 종속 변인으로 나타난 변화가 독립 변인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바로 실험 연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연구나 실험 설계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서베이를 한다. 이건 뭐 조사, 그냥 지역사회 조사를 말하는 거고, 무료 급식 서비스를 받은 노인의 변화를 분석한다. 무료 급식 서비스는 독립 변인, 그리고 노인의 변화는 종속 변인. 자, 이런 실험 설계가 되겠고, 국제 결혼 가족의 이혼율 파악. 이건 뭐 조사. 지역아동센터의 지리적 접근성 조사. 장애인의 인권 민감도. 이거 답은 2번. 반드시 실험 연구나 실험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조사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 연구 과정. 자, 우리가 조사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연구 과정은 자, 문제가 인식되면 문제의 인식이죠. 조사 연구 또는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는 첫 번째 문제가 인식이 되면 이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 가설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에 대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각본을 짜게 되는데 그것을 조사 설계 또는 실험 설계 조사 설계나 또는 실험 설계라고 할게요. 조사라기 때문에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된 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그리고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거기 연구 문제의 발견 및 설정은 조사에서 핵심적 부분이다. 다 핵심적이죠. 자, 놔둬보겠습니다. 가설은 연구 문제와 그 이론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연구 문제와 그 이론에 따라, 그건 당연하겠지요. 연구 문제 설정은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의 전 단계. 그렇죠. 문제인식은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의 전 단계. 연구 문제 설정에서 비용, 시간, 윤리성 등이 고려돼야 된다. 조사 연구 문제는 자료 분석으로 끝난다. 자료 분석 여기까지 되면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외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으로 끝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38번에 보시면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조사의 정직성.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 얼마나 오차가 적으냐라고 하는 조사의 정확성 또는 조사의 일관성, 조사의 안정성, 조사의 동질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동일인이 한 체중계로 여러 번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체중계의 타당도를 관련되어 있다. 한 체중계로 여러 번을 검사한다는 것은 이건 검사, 재검사, 신뢰돼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옳은 것을 잡고 있군요. 편향은 측정의 무작위 오류와 관련되어 있다. 측정에는 거의 하나의 약속된 틀처럼 반복되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반복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데 편향, 한쪽으로 길어진 것은 편향이라고 하는데 편향은 체계적 오류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작위 오류라는 것은 비체계적 오류를 말합니다. 편향은 아예 굳어진 듯이 기울어진 이 말인데 바로 이것은 체계적 오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고. 자, 다음에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성이 측정의 타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뭐냐면 여기 타당도가 나와 있군요. 타당. 좋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 자, 아까 타당도는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검사의 정직성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도, 타당도, 이렇게. 첫 번째,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도 높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도 다른 것도 있어야지. 신뢰도만 높다고 타당도가 당연히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하나,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보면 그 다른 경우보다 정확도가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당연히 높다. 다른 것을 알아볼 때보다는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볼 때 검사의 정확성이 높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다 노트 정리되어 있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도, 측정의 타당성을 보증하지는 않지요. 다른 것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반분법을 활용한다. 반분법은 반분 신뢰도를 말합니다. 해당 개념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이 필요한 것은 구성개념 타당도나 구인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9번에 보시면 다음 연구 설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유의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진에 의해 정신적 충격에 빠진 재난지역 주민 대상 유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기개입 직전과 개입 후 한 달 만에 각각 동일한 척도로 디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해서 비교했다. 이것은 유기개입 직전과 그리고 개입을 한 후 한 달 후의 디스트레스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어느 정도인가 하는데 거기에 의심을 받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민감한 신경이 좀 누그러질 수도 있겠지, 꼭 프로그램을 개입했으면 그랬을까? 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연한 사건의 발생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고, 잦은 검사, 잦은 연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도구마다의 난이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도구 효과라고 하고, 극단 수준에 있는 그 대상을 한 연구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통계적 효기라고도 합니다. 또 그러면 검사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나올 적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유기 개입 전과 개입 후 한 달 만에 그 간격 사이에 이런 시간의 경과 사이에 뭔가 문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 성숙 효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과학적 방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꾸 과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물리, 생물, 화학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렇네 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
납득이 갈 만큼 일반성, 보편성, 객관성, 논리성, 경험 가능성, 측정 가능성, 재생 가능성, 설명 가능성 이런 것 등을 모두 품고 있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연역적 논리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지한다? 논리학적 접근, 과학적인 방법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지만 그것이 꼭 연역적이어야만 우월하고 귀납적이면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연역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귀납적으로 하는 것이 넘력은 평양적인 답이 되겠고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자, 이것은 좀 놔두고 7점은 다음에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라는 태도를 기반한다. 그렇죠. 과학적 방법은 모든 지식을 확정적으로도 않고 확률적으로 봅니다. 확률적. 그래서 확률적으로 해서 이 과학적 방법에서는 모든 지식을 과학적인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명한 지식, 절대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관점. 답은 3번이겠군요. 연구의 반복을 요구한다. 왼쪽 반복 가능성, 측정 가능성.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에 보시면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면 면접조사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대면 면접조사죠. 틀린 겁니다. 옳은 거 잡고 있습니다.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는 자기 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이다. 우편, 전화, 대면 면접에서 자기 기입식은 우편조사 하나죠. 대면 면접조사는 추가 질문하기가 쉽고 그것 때문에 부가적 자료나 심화적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추가 질문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당연히 우편조사죠. 원거리 응답자에게 우편조사보다 말도 안 되는 거. 다음에 5번.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대면 면접조사 적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과학적 조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나 납득이 가게끔. 절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거릴 만큼은 돼야 돼. 일반성이나 보편성, 객관성, 또 검증 가능성, 실현 가능성, 반복 가능성, 설명 가능성, 재생 가능성, 반복 가능, 재생 가능성이라고 설명. 또 논리성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사례, 사회복지사 후 윤리적 갈등을 해소할 윤리적 갈등이라고 놔둬보겠습니다. 결혼 이주민 조사 시 연구자의 문화적 편견을 검토하고 싶을 때, 주민 대표자 응답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정량평가 외 정성평가를 체계화 싶을 때, 선임 사회복지사의 경험적 지식이 타당하지 알고 싶을 때. 자, 이 경험적 지식이 타당할 때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할 적에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할 적에는 과학적 조사보다는 어떠한 윤리적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 보통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과학적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원칙에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둘 것이냐를 가지고 따질 뿐이지. 답은 1번이 가장 무책임한 것이 되겠습니다. 43번에 보시면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문지. 자, 우리가 설문법 또는 질문지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폐쇄적 질문의 응답 번주는 최대적 질문이라는 것은 응답 가능한 것을 모두 다 해놓고 선택을 들어가는 법이죠.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면서 포괄적이어야 한다. 포괄적이어야. 그렇죠. 상호 배타적이면서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응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이 그렇죠. 설문 문항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번주는 상호 배타적, 답은 3번이군요. 심층적이고 질적인 면접은 대부분 개방형 질문으로 한다. 이중 질문, 부정적 질문, 선동적 질문은 가능한 한 배제되어야 합니다. 44번에 보시면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수 문제 또 나왔군요. 독립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가 활용될 수 있다. 명목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가 있는데 독립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산물이자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통제 변수는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통제 변수는 결국에 제거돼야 될 그 이유는 독립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속 변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그래서 여기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제 변수 지위를 갖는 겁니다.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준다? 아니죠.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에는 관련 없이 단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사이가 있으면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만 조절할 뿐이에요. 독립 변수와는 사실상 어떤 관련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종속 변수의 수는 위생 변수, 종속 변수의 수는 독립 변수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뭐 1번밖에 없군요. 45번에 보시면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아까 내적 타당도 마침 성수구 문제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실험 요인 외에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험 요인이 뭐예요? 바로 독립변인 이외에 다른 경쟁 가설 배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관련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 독립 변수가 가미가 되면 종속 변수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비교, 공동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연한 사건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연한 사건의 영향. 바로 여기 보면 우연한 사건, 우연한 사건은 역사와 같은 내적 타당도 변화 요인을, 예적 타당도 배제 요인을 뽑아내자는 거죠. 담력이 나왔군요. 일반화 가능성, 현장 적용 가능성은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었군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에 보시면 노인의 우울에 대하여 연구할 때 조작적 정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정의를 할 적에 어떠한 사전식, 명목성, 명목적 이런 정의를 우리가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다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런 질적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꿔놓는, 수량화시키는 그 과정을 조작하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개념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우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노인의 우울,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양적 개념으로 바꿔놓는 것을 조작하라 하고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전을 참고하여 우울을 명확히 정한다. 우울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전을 참고했네. 사전을 참고한 것은 사전 때문에 이것은 개념적 정의가 되겠어요. 사전상 개념적 정의가 되겠어요. 노인의 우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우울 관련 척도를 선택. 답은 3번이군요.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 척도화하는 것은 바로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7번에 보시면 또 척도 문제가 또 하나 왔군요.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척도. 자, 여러분 알 때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동간 척도, 그리고 비율 척도가 있는데, 명목 척도는 구별의 기능만 수행하지만 서열 척도는 유목화, 분류와 서열의 기능도 합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총합 척도로서 의미를 갖는 니커트 척도도 있고, 그러면 누적 척도로서 보가더스 척도와 커트만 척도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보가더스 척도는 집단 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누적 척도로서. 또 보가더스 척도 말고도 커트만 척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소시오메트리도 서열 척도가 되겠고, 어이분화 척도도 역시 서열 척도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동간 척도의 예로서는 서스톤 척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인데,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누적 척도, 보가더스 척도와 커트만 척도. 의미분화 척도는 한 쌍에 반대되는 형용사를 가지고 일정 5단계 척도, 7단계 척도를 가지고 반대되는 형용사로 양극에 배치해 놓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어이분화 척도법이 되겠습니다. 니커트 척도는 하나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동질적 문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의 서열 척도가 되겠습니다. 동간 척도는 서스톤 척도가 있다고 그랬죠.
거트만 척도 서열적으로 구성한다. 서스톤 척도 개발하는 방법은 거트만 니커트 척도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거든다. 특히 서스톤 척도는 서열 척도인 니커트 척도에 동간성이 없다는 것을 문제시 삼아서 만든 척도를 등간 척도, 서스톤 척도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8번에 보시면 비확률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는데 비확률 표집은 표집 틀이 없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도 맞고 기억번이 틀리면 디귿번 틀려? 질적 연구에 빈번히 사용되는 자, 기억번, 디귿번 다 맞았네요. 니은번,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비확률 표집은 연구자의 의도가 있는 의도적 표집, 유의 표집이 있죠. 그 외에도 우연적 표집인 의무 표집도 있고 할당 표집도 있고 누적 표집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확률 표집이야 되겠습니다. 1번은 틀린 거죠. 49번에 보시면 다음의 표집 방법은 서울의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복지관 근무 종사자 직무 만족도 설문조사군요. 표본은 서울시 각 구별 복지관 종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된 인원수를 무작위로 모집해야 된다. 무작위로 하면은 유충 표집이 되겠는데 자기적으로 표집하는 순간 할당 표집. 함정은 4번에 있고 그 함정을 벗어나게 한 것이 자기적 표집.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배정했다는 건데 바로 그 자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할당 표집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0번에 보시면 척도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교육 수준. 척도에는 아까 본 것처럼 명목 척도, 분류만 하는, 그다음에 비교도 하는 서열 척도, 또 거기에다가 더하기 빼기도 가능한 동간 척도,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한, 그리고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교육 수준, 중졸, 고졸, 대졸. 이것은 뭐 서열 척도, 분류도 하지만 서열 척도. 답은 4번과 5번입니다. 교육 연수,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 정규 교육은 0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0에서 시작되니까 절대 원점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한 비율 척도. 답은 5번이군요. 출신, 고등학교, 지역. 이것은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단지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의 개념, 명목 척도, 명명 척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4년도에 있었던 12회 1교시 두 번째 교과인 사회복지 조사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는 풀어가는 데만 기점을 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풀다 보니까 나오는 데가 어디가 보이네. 좀 보일 겁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막한 대해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코스를 잡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꼼꼼히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일독해 주시고 다음 뉴스를 또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